네, 안녕하세요. 네, 책벌레에서 책 읽어드리는 여자 이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반대 방향으로 보이셔서 제가 책 표지를 들고 있어도 조금 불편하실 텐데 페북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원래 이제 시계 방향, 거울처럼 반대 방향으로 보여줘서 좋았었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잠깐 읽어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고요. 저도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마치 이제 사극을 보는 듯한, 근데 사극도 좀 무거운 사극이 아니라, 뭐 상도 같은 그런 좀, 그러니까 인물 중심이 아닌 좀 더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서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읽었습니다. 네, 김대영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제 잠깐 이제 이벤트 발표를 하고 지나가면 어제 회의하는 회사원으로 이제 책 소개 드렸었죠. 회사원들을 위한 재미있는 그 SNS 단편시가 가득한 네, 어, 음,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수줍어 말 못해도 이 공간은 아직 안 보이시죠? 이 공간은 너로 항상 가득 차. 첨부 파일, 메신저 뒷담창 이런 재미있는 SNS 시가 많이 담겨있는 이 책을 이벤트로 했었고요. 황현주님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가장 절절한 회사원으로 느껴졌던 황현주님께 황현주님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님. 네, 시집이고요. 네, 채신님 안녕하세요. 이혜진님, 한버울님, 최혜진님, 김무투님, 김강철님. 저희 엄마도 들어오셨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대모님, 네, 감사합니다. 염성우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봤어요. 이게 정말 영화화 된다면 주인공을 누구로 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주요 인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변호사, 조선시대 변호사인 외지부 역할을 하는 주찬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소송에서 크게 한번 참패를 하고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째 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주막에서 중노미 역할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시골에서 온 이 촌놈들을 대신 변호해주기에 이르르죠. 저는 이 주찬학이라는 인물이 김명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김명민을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윤민수는 사실 왠지 이름 때문인지 그 후 아빠인 윤민수가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나이 어린 배우를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 화이에 나왔던 여진구 씨를 상상하면서 그래서 김명민 씨와 여진구 씨의 케미를 생각을 하면서 네, 최신님도 김명민 씨 같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딱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딱 끝냈죠. 오늘 그 뒷부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네, 다시 됐는데 혹시나 끊기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겠구나.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방, 전라남도, 목포 쪽에 사는 어떤 섬마을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100년 전에, 심지어 이 사건의 중심이 되던 시기보다도 100년 전에 영조가, 영조였나요? 정명공주에게 그 하이삼도 일대를 이제 하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방을 홍가라는 가문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이제 수탈이 끊이지 않게 됐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어떤 핍박과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쳐야 되는 도조와 그 다음에 이중 세금을 납부하고 굉장히 이런 환경에 못 이겨서 이제 윤민수와 임차돌, 임성찬이라는 세 명의 일행이 한양으로 올라와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런 백성들이 소송을 할 만큼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외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주찬학이라는 외지부를 만나서 우리 송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소송은 왕실을 상대로 한 거다.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얼른 돌아가라. 라고 매몰차게 말을 했지만 이들이 이제 송사를 하러 그 한성부였나요? 거기에 찾아갔을 때, 막 쫓겨나려고 하던 찰나에 주찬학이 멋있게 나타나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장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어디 갔지? 네. 그래서 지난번에 등장하는 딱 찰나에 당장 그 손을 멈추시게! 라고 하면서 데모갑이라는 그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주찬학까지가 이제 지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자들 같으니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이리 홀대해서 쓰겠는가? 주찬학의 말에 굴레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윤민수 일행을 붙잡은 손을 놨다. 네 녀석은 또 누구냐? 저 녀석이 외삼촌이 왜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미가 급해서 바로 들이닥친 모양이구려. 돌아선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윤민수를 일으켰다. 거 봐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굴 닮아서 성미가 그리 급하노? 어리둥절해하는 윤민수에게 씩 웃어 보인 주찬학은 그가 쥐고 있던 소지를 보더니 놀란 척을 했다. 아니, 소지도 접수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던 게냐? 자리로 돌아가려던 딸기코 서리는 그 얘기를 듣고는 돌아서서 짜증을 냈다. 나주목에 관사가 없어서 접수하지 않았소이다. 그러자 소지를 움켜쥔 주찬학이 냉큼 그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관사라니요. 내가 일이 있어서 장혜원부터 형조까지 제법 돌아다녀봤지만 소지의 관사를 받아오라는 건 금시초문이외다. 노비소송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건은 분명 전답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이오. 주찬학의 말에 딸기코 서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금시초문이고 나발합법이 그런 걸 낸들 어쩌겠소? 그러니까 척재관에 제출하는 소지에는 무조건 관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소이다. 그러니 그만 떠들고 조카애나 데리고 돌아가시구려. 아이고, 다행히 나라법을 잘하는 분을 만났구려. 내 사촌이 지금 장애원에서 노비를 두고 처가와 소송 중인데 그쪽에서 척재관에 소지를 제출하면서 관사도 없이 내놓지 뭐요. 그래서 관사를 받아오지 않으면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지 뭡니까? 내가 사례를 톡톡히 할 테니 제발 가서 방금 한 말 좀 전해주시구려. 주찬학이 소매를 잡아 끌자 딸기코 서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우리 담배나 한 대 피우면서 얘기합시다. 딸기코 서리의 얘기에 주찬학은 소매를 놓으면서 대답했다. 그럽시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딸기코 서리가 사실 이 소지를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관사가 없지 않느냐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논리를 펼친 거죠. 관사가 꼭 있어야 되면 가서 당신이 그 말 좀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뒤로 따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자고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지를 접수하느냐 마느냐가 우선일 것 같소. 보통 집안도 아니고 정면공주방이면 왕실이나 진배 없는데 그 집안을 고소하는 소지를 받았다가 뒷감당을 어찌하란 말이오. 혀를 찬 주찬학이 한 손에 곰방대를 쥐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구려. 저 천도벌거숭이 같은 시골 촌놈들이 앞뒤 안 재고 임금이 행차하시는 거둥 앞이라도 가로막아 보시구려. 그리고 한성부의 서리가 소지를 안 받아줬다고 입이라도 뻥긋하는 순간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다.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지의 대김을 써주시구려. 큰일 날 소리. 그러다 진짜 내 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소? 그럼 전전긍긍하고 있으시던가.
주찬하기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자 딸기코 서리가 황급히 소매를 잡았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대김을 써주고 모른 척하면 그만하니요. 뒤에 터질 일들이야 어차피 딴 놈들이 뒤집어 쓸 테니 조용히 뒤로 빠질 수도 있고 말이에다. 거기다 잠깐 말을 멈춘 주찬하기 주변을 쓱 살펴보고는 딸기코 서리의 귓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소지를 접수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사실은 이 촌놈들이 자기들이 그 접수하러 가서는 소지도 접수하지 못했을 텐데 이 외지부 주찬하게 꾀를 동원해서 접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그 이제 홍유한 그 홍간의 풍천홍씨 집안에 가서 대김이라고 그래 내가 이제 소지를 이 송사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뭐 출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허락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집안이야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안 써주고 버티면은 사실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김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죠? 홍유한의 집안에 가서 대김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냥 가면 안 써줄 테니 혹은 또 지금 거기 앞에 이제 불량배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례배들이 이들이 오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잡아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내가 혼주를 내주겠다라는 그런 무례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가가지고 받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추천하게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담배를 파는 엽초전으로 찾아갑니다. 담배를 파는 엽초전에 퇴청에 앉아있던 철식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졸고 있었다. 잠결에 목덜미에 달라붙은 파리를 쫓기 위해 손을 휘휘 젖었다가 문지방을 넘어오는 발소리를 듣고는 눈을 번쩍 떴다. 어서 오십시오. 평안도의 성전초, 강원도의 금성초, 전라도의 진안초가 모두 있습니다. 잠에서 깨 정신을 차린 철식은 뒤늦게 들어온 손님들의 행색이 대단히 기이하다고 여겼다. 앞장선 자는 흑립의 도포차림의 선비로 비싸다는 데모갑으로 만든 안경까지 걸쳤지만 뒤따라 들어온 3명은 주인을 모시는 노비들이라고 보기에는 모두 행색이 초라하고 꾀죄죄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담배를 대량으로 파는 곳이라 피우실 담배를 사실 거라면 건너편의 절초전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선비 행색의 손님은 소매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여줬다. 그걸 본 철식은 저도 모르게 묻고 말았다. 그게 뭐요? 대기미에다. 아래 것들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겠소? 아니면 따로 조용히 말하겠소?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생각에 철식은 일꾼들에게 일을 계속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마루와 이어진 태청의 지게문을 닫았다. 이건 풍천 홍씨 집안을 고소한 소지의 대김인데 왜 나에게 가져온 것이오? 남남처럼 얘기하다니 주인마님이 들으면 서운하시겠네 그려. 상대방의 입에서 주인마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철식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중에 비밀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얘기요? 주인마님이라니. 어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어찌 당사자만 모른다 그러시오? 절초전의 일꾼이었던 양흠이 풍천 홍씨 집안의 계집종이었던 인걸이랑 혼인을 해서 낳은 게 바로 당신 아니오. 아버지가 장사수완을 발휘해서 운종가에서 제일 큰 엽초전을 세웠지만 어디까지나 풍천 홍씨 집안의 노비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 왜다. 그런 헛소리를 할 거면서 물러가시오. 나라법이 어미가 종이면 아비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식도 종이 되는 것이오. 그리고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말이외다. 그러니 이 대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주시구려.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외다. 내가 이걸 왜 풍천홍씨 집안에 알려줘야 한단 말이오? 그럼 모레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지. 그때는 이렇게 문을 닫고 점잖게 얘기하는 대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할 것이오. 그와 거래하는 상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줬었다. 하지만 운종가에 그 소문이 퍼진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무엇보다 홍기가 찬 딸을 시집 보내는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소? 우리 좋게 얘기로 해결합시다. 내가 풍천 홍씨 집안에 얘기해서 대김을 받도록 하면 되겠소? 옳거니 역시 운종가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말귀를 잘 알아듣네. 좋소. 며칠만 말미를 주시구려. 이보시오. 당신 이름이 무어요? 바깥에 있는 장혜원의 지부사 주찬하기 외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찬하기 머리를 쓴 거죠. 홍씨 집안 출신의 사실은 노비 신분이었던 그 이제 엽초전을 운영을 하는 철식을 찾아가서 내가 너 사실 종인 거 되게 다 알고 있으니 네가 내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가서 불겠다. 그 저작거리에서 당신이 노비라고 소리를 지르겠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통한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결국은 그 홍씨 집안의 홍유한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홍씨 집안의 입장에서는 이 철식이 그 엽초전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신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양을 떠나고 뭐 딴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노비인 신분이 밝혀져가지고 더 이상 신공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네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말하죠. 뭘 그리 깊이 고민하십니까? 그냥 힘 좋은 아래 것들을 시켜서 그놈들을 잡아다 혼쭐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명색이 대제학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국법을 어기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이제 그 똑똑한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홍창기와 홍신기인가? 신기인가? 하는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아들들은 무대뽀 스타일이고, 낮에도 가서 막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약간 망나니 스타일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역사물에서 보면 서자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똑똑한 서자인 홍선기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차라리 이 기회에 송사에 응하십시오.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또다시 소지를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송을 해서 이기라 이 말이냐? 홍유한의 물음에 홍신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엽초전을 하는 이제 노비 출신인 철식에게 이렇게 전하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대김을 받았고 이틀 후에 한성부에서 만나서 시송다짐을 건네자고 하게. 그러자 철식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반면 옆에 앉아있던 아들은 불만에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시끄럽다. 힘으로 덮어버릴 단계는 지났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 무지몽매한 자들이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게 할 것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주찬학의 지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연기를 또 발연기를 막 했죠. 네, 계속 할게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소송장에서 한성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 장면이 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데 그 부분까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쪽의 시송다짐을 읽은 한성 판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 오늘의 그 송사를 진행하는 판관이 한성 판윤입니다. 지금부터 송사를 시작하겠소. 원척들은 각자 왜 송사를 벌이게 되었는지 아래고 그 주장을 입증할 문건들을 제출하시오. 굉장히 오늘날의 그 소송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자 이제 그 판성윤 씨의 그 쪽에
뭐라 그러죠? 송사를 담당하는 노비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대송노라고 하는데요. 이제 홍씨 집안 같이 큰 집안은 이런 송사에 자주 휘말리기 때문에 송사만 담당하고 있는 노비들이 있는 거죠. 판윤 어르신, 소인은 풍천 홍씨 집안의 대송노인 영필이었고 저와 함께 온 자는 역시 대송노인 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마님을 대신해서 하이 삼도 주민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소지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아라. 그러자 헛기침을 크게 한 대송로 영필이 소지를 펼쳐서 읽었다. 100년 전 폐주 광해를 몰아댄 인조대왕께서는 서궁에 억울하게 유폐되어 있던 정명공주를 풍천 홍씨 집안에 하가시키면서 나주에 있는 상태도와 하태도 그리고 하이도를 궁방전의 절수지로 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악한 섬 주민들이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기회로 여겨 정당한 도조를 납부하지 않은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나주 목사와 관찰사에게 진정을 해서 억울하다는 개변을 늘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섬에 있는 궁차들을 핍박해서 내쫓을 모의를 했습니다. 궁차라 하면 여기서 궁방전에 세금을 걷는 대리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삼도 전체는 인조대왕께서 정명공주에게 하사한 절수지이기 때문에 도조를 걷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마님께서는 그때마다 너그럽게 넘어갔지만 이제 저들이 한양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고 소지를 제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송로 영필이 소지를 다 읽자 한성판윤이 몸을 기울인 채 물었다. 정녕 소지에 나온 대로 하이삼도 주민들이 도조를 내지 않고 궁차를 핍박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몇 년 전에도 하이도의 주민들이 난동을 부리고 궁차들을 쫓아내서 나주 목사가 직접 섬에 가서 저들을 타이른 적이 있사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나주 목사와 관찰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차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찬학은 코끝에 걸려있는 대모갑 안경을 살짝 숙여 올리면서 상대방 대속노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었다. 당상 대청에 엎드려서 말을 받아 적는 서리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풍천 홍씨 집안에서 온 이 대속노들이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그 하이삼도에서 온 이 윤민수와 일행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송사에서 이해가 되니까 오히려 저 주민들이 지금 모함을 하고 그 도조를 내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한다라고 역으로 소지를 제출한 그런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대속노들은 한참 동안 침을 튀기면서 하이삼도 주민들의 간악함과 비열함에 대해서 떠들어댔고 한성판윤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두 대속노들의 진술이 끝나자 한성판윤이 주찬학을 바라보았다. 네가 원고의 대표자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외가 쪽 친척입니다. 섬 주민들이 도조 납부를 거부하고 궁차들을 핍박했다는 피고 쪽 주장이 사실인가? 먼저 이번 송사는 우리 쪽에서 제기한 민전에 대한 일토 양세 문제와 궁차들의 횡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문제는 이번 송사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찬학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대송로 영필이 반박했다. 아니옵니다. 이 문제는 저들의 간악함으로 인해 비롯된 일입니다. 따로따로 봐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처결할 일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주찬학은 한성판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들의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결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지는 피고의 척재관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의 원칙입니다. 만약 하이삼도 주민들을 정소하려면 한성부가 아니라 나주 관하에 소지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찬학의 얘기를 들은 홍씨 집안의 대속노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상 대청의 앞에 늘어선 서리들은 낮은 감탄사를 날렸다. 한 방 먹인 거죠.
원고 측 얘기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측 대속노들은 문제의 소지를 나주 관하로 가져가고 여기서는 거론하지 말 것을 명한다. 윤민수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세를 얻은 주찬학이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번 송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은 섬 주민들의 주장대로 정명공주 방의 절수지가 20결인지 아니면 섬 전체인지입니다. 보통 공방의 절수지를 내려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무지나 주인이 버린 땅을 받아서 개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삼도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밭을 읽었으니 버려지거나 빈 땅을 절수지로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전세를 받고 있던 땅을 정명공주방에서 정명공주방에게 사폐지로 하사한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몇 결의 땅인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하사받은 지 4대가 지나면 수조권이 도로 국가로 귀속되는 무토 사폐인지 아니면 영구히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토 사폐인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절수지를 내려주는 경우는 주인이 없는 땅을 줬냐 아니면 그 땅에서 주민들이 개척하고 있는 땅을 줬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있는 땅으로 줬다면 그게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기록에는 4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소유권이 없어지는 무토사폐지가 있고 그리고 영구히 행사할 수 있는 유토사폐지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섬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껏 홍씨 집안에서는 섬 전체를 절수지로 하사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된 문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찬학의 얘기를 들은 한성 판윤이 네, 지금 또 다시 인터넷이 잠깐 끊겨가지고 아마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좀 거기다가 배터리가 부족해서 배터리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를 연결을 했고요. 네, 질문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찬학의 얘기를 들은 한성판윤이 손으로 턱을 갠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피고는 섬 전체가 절수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는 하이 3도에 있는 정명공주 방의 절수지가 20결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니라. 양쪽의 얘기가 서로 엇갈리니 본관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도다. 그러니 원척들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문기나 물증을 내놓아라. 한 가지 더 아뢰을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섬 주민들은 정명공주방의 절수지 20결을 제외하고 스스로 개간한 갯땅세인 민전 160결에 대해서 나라의 전세와 삼수미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씨 집안에서는 섬 전체가 자신들의 절수지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도조를 걷고 있습니다. 절수지는 면세전이니 전세나 삼수미를 바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쪽의 세금을 내는 일토양세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토양세는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홍씨 집안이 섬 전체를 절수지로 생각했다면 마땅히 그 160결에 대한 전세와 삼수미를 바치는 것을 모를 리 없었고 이를 묵인했다는 것은 그 땅이 자신들의 것임을 아님을 알고도 따로 도조를 거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엄한 국법을 농단하는 것으로 마땅히 금해야 할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상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인데 제가 좀 이제 주요 내용만 요약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주찬학이라는 인물이 대속노들이 갖고 온 그런 논리를 팍팍 깨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잘 얘기를 해요. 또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문기가 거기에 이제 민전으로 등록돼 있는 이제 왕이 하사한 그 땅이 아까 말했던 영구히
소유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4대가 지난 뒤에 돌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20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혀져 있는지를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상 임금의 옥세가 찍힌 문기는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이런 이제 증거를 가지고 또 시원하게 또 이제 막 계속 다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찬학이 굉장히 이제 지혜가 맑은 그런 이제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을 계속 함으로써 사실 이게 첫 번째 소송인데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이제 이기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닷새 후에 두 번째 송사가 재개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한성 판윤이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문기를 가져오너라 라고 하면서 이 송사의 가세가 이 주찬학과 윤민수와 이 일행들에게 기울게 되거든요. 오늘 거기까지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다한 관계로 이제 여기까지만 내용을 좀 읽어드렸어요. 제가 사실 이 정확하게 명칭을 짚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오늘 작가님도 듣고 계실 텐데 제가 막 엄청 그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니까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실수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충 내용은 여러분들 와닿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이 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400년간 동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핍박을 당했고 그 뒤로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시대가 막 바뀌어서 대한제국이 되고 뭐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중요한 건 이 후손들이 그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작가님이 하고 싶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좀 더 버벅이면서 그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그 마음이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책을 읽는 시점에 오늘 작가님 새 책이 나왔대요. 제가 또 센스 있게 오늘은 뒤집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반대로 거울처럼 프린트해가지고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라는 책이 작가님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관한 역사물을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시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책도 제가 또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고 또 리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도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하는 거는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책익녀 혹은 뭐 책벌레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사실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책익지라로 검색하시면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또 댓글에서 유튜브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앞에 부분을 못 보셨거나 또 예전에 대한 그 책 소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버벅버벅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님, 제가 작가님 앞에서 읽을 때 더 긴장을 많이 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내일 소개할 책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10시 반에 저는 새로운 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